연성수 상임대표님, 네, 여는 말 해주시고, 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권민주연대 상임대표 연성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최근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월급은 한 5% 정도 올랐는데 물가가 5% 넘게 오르니까 생활이 팍팍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도 편의점 가서 사 먹고, 밥도 근처 회사 식당 가서 먹고, 하여간 돈 절약하느라고 고생들 합니다.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저는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서 곡물, 원자재 이런 게 수출이 막히니까 원자재 값이 뛰죠. 곡물 값이 뛰죠. 석유 값이 뛰죠. 그게 전부 다 제3세계 민중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또 인플레이 방지법을 만들어서 미국과 FTA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부품이나 수입하지 못하게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강달러가 돼서 수입 원가가 비싸지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민중들이 생활고에 시달린 이유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기 위한 게 상당히 큰 이유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냉전 시대에서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지켜나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국내에서 정치 세력 간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움박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들은 싸움박질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긴박한 신냉전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이익을 사수할 건가 하는데 별 대안이 없어요. 참 큰일입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현 여야에 대해서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을 앞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정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주적인 정부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서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주적인 정부로서의 길을 나아가지 못한다고 치면 우리 민중들의 생활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다음 총선 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 때 보다 자주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를 중심으로 이 복잡한 냉엄한 신냉전 제 질서를 뚫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애쓰신 안성용 선장을 모시고 새로운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성용 선생님은 위례 시민 공동대표이시고요. 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상임 운영위원이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투쟁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정치 세력과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성수 대표님한테는 제가 사적으로는 대학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6공화국이 6월 항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87년에서 97년 사이까지는 사회경제 구조에서 이 하층과 하층이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고 중산층이 어느 정도는 단단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사회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산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상위 10%는 부가 계속 늘었습니다. 10에서 20%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에서 50%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100%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하층이 현재 50%로 분류가 됩니다. 중산층은 20에서 50%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30%입니다. 그렇지만 상위 10에서 20%의 사람들이 각종 그 조사에서 응답을 할 때 본인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중산층 통계는 이제 40%로 이제 잡힙니다. 97년부터 2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재벌들, 그다음에 자산가층은 둘을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렇지만 80%의 가계는 부채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 그에 따라서 주거, 그리고 본인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매우 불평등해졌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0년대 전반까지 한국은 유럽과 비슷한 분배 상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2022년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소득의 46%, 그리고 자산은 거의 59%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위 50%가 자산의 5.6%를 갖고 있을 뿐이고요. 탄소 배출에서도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약 9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4일 날 35,000명이 모여서 대행진이 있었는데요. 기후정의라는 말이 이제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모든 언론과 여야 정치권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농민, 빈민이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학교로 학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제 뺑뺑이를 돌고 대학생들은 알바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졸업하더라도 비정규직과 실업이 되는 경우가 약 50% 정도에 이릅니다. 청년들은 7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불리고요. 중년은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을 합니다.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일을 하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비라든가 결혼 비용 이런 등등으로 해서 노후 대책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반수 이상의 노년은 가난과 질병, 고독 속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쁜 통계는 한국이 거의 1위입니다. 잠도 가장 적게 자고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율, 교통사고율,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 암 발생률, 가족 해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율, 그 다음에 자살률. 자살률은 전 세대에 걸쳐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지배 카르텔이라고 해서 재벌, 관료, 그리고 이제 직업 정치인들, 언론, 그다음에 학계, 종교계,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군 상층부, 전문가 집단들, 지배 카르텔 또는 지배 세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이 만든 문화 때문에 최근 25년간 산업민주주의가 매우 미약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장 문 앞에서 바로 닫힌다고 그러죠. 직장 내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질이 일반화됐는데요. 이 두드러지는 점은 재벌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또는 어떤 중견기업의 오너들이 하는 갑질 문화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자산가층 전체한테 퍼지고 또 중산층의 상당 부분까지도 갑질 문화가 퍼지면서 돈을 주는 자가 돈을 받는 자에게 갑질을 하는 게 상당히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심해졌고요. 그래서 불평등하고 부자유한 사회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3가지 층과 3가지 사회의식이라고 해서 이번 그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그 한글 파일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보층하고 합리성을 원하는 층이 사회의식이 좀 급진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80%에게는 제6공화국이 우리들의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균열이 됐고요. 이거를 봉합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깨트리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제6공화국 거의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 주장을 해오셨을 텐데요.
어떤 세상이 돼야 할까라고 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산업재해가 없어야 될 거고요. 충분한 휴식과 휴가, 저녁이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누구라도 부모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가 의무적으로 보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육과 교육은 상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건과 의료도 역시 상품이 아닙니다. 그 주택 공급은 일단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 모두가 경제적 걱정 없이 사회적 존경 속에서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소수자, 장애, 성별, 지역, 학력,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여야 될 것이고요.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없고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건강한 생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식량 자주권을 확보하고 농산어촌을 생태 및 민족문화의 토대로서 보호 육성하고 60년 동안 왜곡되어 온 도시 중심의 정책과 구조를 바꿔서 서울 지방간 문제 그리고 도시 농촌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성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된 나라에서 외세의 간섭 없이 호혜 설린의 외교를 하면서 타국의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사는 그런 사회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 세력을 보면은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있고 친일, 친미, 반복주의를 토대로 하는 수구정당입니다. 자산 및 소득 상위 1%, 지배 카르텔의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이들은 상위 10%의 지지를 항상 갖고 있고요. 거기서 상위 20%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지배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위 40%까지를 지지 기반으로 획득하려는 정치 행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직적인 역사 왜곡, 또 경제 이데올로기 전파, 그리고 종북몰이 등등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등, 평화, 생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정의, 상식, 공정, 합리성하고도 거리가 먼 극복해야 할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의제들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요.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에 머무를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이따가 한글파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주축을 이룬 이들은 김대중 정부 때는 지배 카르텔에 포획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지배 카르텔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는 4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지배 카르텔에 속한 그룹, 가까운 그룹, 거리를 좀 두는 그룹, 그 다음에 좀 먼 그룹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그룹의 좀 숫자는 좀 적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한 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대한 일, 이건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사고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들 전체의 변화와 혁신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 먼 그룹으로 표현한 일부 개혁 세력이 이 시대 정신에 부응해서 향후 정치 일정에서 어떤 행동에 나서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진보정당은 이합집산을 거듭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요. 진보정당들이 스스로 통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촛불시민으로 대표되는 각성한 대중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은 특히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생활 정치를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성찰과 행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혁신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진보정당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반성과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 시민사회단체일수록 사실상 민주당의 수혈 어떤 그 공급 기지가 됐고, 사실상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각 단체들이 평소 회원이 되는 활동이 아니고 상근자 중심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즉자적인 대응 운동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가 점점 미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이든 진보 정당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세력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약했습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6공화국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제7공화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대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예, 정치적 대안인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으로는 안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진보 정당들로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은 만드는 게 답이다. 그래서 일단 현재 그 유권자들을 보면 2016년, 17년에 촛불 경험이 있었고요. 2018년에 미투하고 미두유 경험이 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소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사회의식은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새로운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중과 호흡하는 정치 세력이 없어서 정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은 오래된 한국 정치 체제, 정치 방식에 대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진보 개혁 세력 스스로의 반성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고 절박한 문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울림 있는 정책으로 행동을 하면 이 과정에서 사람이 늘고 세력이 커질 것이고 이것이 곧 시민이 주체인 시민 정치 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IMF 이후 체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25년 동안 부모와 자식 두 세대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다수 대중의 경험이고 인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 개혁 세력의 계급 계층, 지역, 성 이것을 포괄하는 세대 간 연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대해서 자산, 소득, 시간, 성, 권리 불평등 해소를 상위 내용으로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시민정치운동은 구체적인 전망과 해결책을 제안하고 대중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조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분야의 대중운동, 특히 구문운동과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끌어왔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각 분야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민주주의 연대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함께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성, 현장성, 참신성,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온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고요. 청년들과 40대, 50대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이 신뢰하는 진보 개혁적인 정치인들도 합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60대, 70대, 80대 그 분들도 합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활동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분류가 꽤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실천 과제인데요. 첫째는 다당제를 현실화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현재 유권자들은 2020년 총선 때 있었던 위성정당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모두 총선을 앞두고 분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2020년 총선 앞두고 합의한 그
연동형 비례제가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선관위에서 제출했던 안이 더 진보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과 여야가 협상을 하면서 상당히 낮췄던 거죠. 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시 재선되고 당선되는 거가 그 친구들은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끌어내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평등, 평화, 생태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새로운 정당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진보 정당들을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앞에 세우고 새롭게 당을 만들자. 여기에 기존 진보 정당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별적으로 합류해라 이런 뜻이고요. 민주당의 개혁파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합류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연구소 및 사회연대 기금의 조성인데요. 연구소를 만들자 또는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러 단위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총연맹과 산별노조의 위원장급들은 전부 현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단위 노조들이 자기 노조 중심주의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의제로 해서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좀 커지게 되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평범한 시민들은 한 사람이 한 개의 시민사회단체에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한글 파일의 13페이지서부터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 가지 계층과 세 가지 사회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 계층인데요. 계층은 자산소득 학력 기준으로 해서 상층, 중산층, 하층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고요. 상층은 0.1%의 이권 장학 집단, 1%의 이권 비호 집단, 10%의 이권 추종 집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고요. 예, 세 가지 사회의식인데요.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숫자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나는 20% 안팎의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바라는 층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진보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민주주의, 민족의 자주성, 민족 생존권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원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과제들에 대해서 민감한 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계급 계층으로 보자면 하층도 일부 있지만 중산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강남 좌파로 불리는 일부 상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5% 정도의 이른바 조중동의 사회의식을 전파하는 층입니다.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보층하고 반대편에 있는 이들로서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수구층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당시에 반대하던 층이고 그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도 홍준표를 지지한 층입니다. 예, 역대 선거에서 보면 이 수구층이 진보층보다는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55%의 나머지 층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는 층입니다. 이 층은 개인, 가족, 건강, 종교, 봉사의 중요함을 인생의 주된 가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층이 실제로 사회를 바꾼 예로 환경 문제, 건강한 먹을거리 문제, 인권 및 소수자의 문제, 행정의 간소화, 우리 문화의 중요성 등을 문제 제기하고 이제 많이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층적으로 보면 주로 중산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55%의 층이 상당 부분의 의제를 좌우해 왔고요. 이들의 선택이 정치적 국면마다 여야 또는 진보 정당들을 지지하거나 지지 철회를 하면서 정치가 계속 바뀌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 2번을 보시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이 재벌 및 관료들과 유착관계를 형성을 했고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과도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2002년 대선에서 돼지저금통 모금으로 7억 6천만 원을 모았지만 안희정을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30억을 받았습니다. 또 인수위 때 이광재가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국정과제를 받았고
경제 관료들이 재벌과 외자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 것은 나중에 다 알려졌습니다. 또 삼성의 강요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서 삼성에서 추천한 사례가 노무현 정부 첫 정보통신부 장관인 진대재 삼성전자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동북아 중심 국가론, 신성장 동력 개발론, 혁신 주도형 성장론, 산업 클러스터론, 한미 FTA까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삼성 인력 개발원에 정보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탁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친노라고 불리는 집권 정치인들과 경제관료, 삼성 간 결합은 매우 강화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지배 카르텔에 포획됐다기보다도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장하성, 김상조, 홍장표, 이동걸 이분들이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직책을 맡았는데요. 이들을 포함해서 정운찬, 전성인, 박상임, 유종일 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이들은 전부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불립니다. 유시민이 이걸 정치에 원용해서 스스로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면서 2010년 국민참여당 시절부터 말을 했고요. 또 2011년 자기 책에서 이걸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이 진보적 자유주의가 좋은 건가 보다라고 하는 인식을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이제 강력하게 형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에서 공부한 비대위원장 전문인 김종인 씨는 제가 볼 때 사회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이 오히려 아니 민주당에 있는 또는 현재 경제 관료들한테 전부 다 영미식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이제 매섭게 여러 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근대화,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19세기에 형성된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재의 한국에서도 여전히 진보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갑질이 심화되는 이유가 과거 박정희 개발 독재와 중상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면에서 재벌 체제와 관치 경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합리적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경쟁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자본주의, 약간의 복지와 노동권을 갖되 공정한 시장 질서, 즉 경쟁적 시장 질서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첫째로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중요 원인이다. 피케티 이론은 한국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정반대로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한국 경제의 불평등이 중상주의 또는 전근대적 경제구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불평등 때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 재벌을 해체해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하고 정승일 박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책을 집필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장하준은 그래도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주류 쪽에서도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정승일 박사는 이런 주장을 하는 바람에 비주류도 이제 지금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 4번을 보시면 결국 검사와 판사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된 뇌물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부부독재 정권 시절부터 해서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가진 검찰과 법원과 국회를 제도화된 뇌물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길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권의식에 물든 기득권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에 문제가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그 다음에 지역기업 간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국회의원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장이나 지방위원들의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천권을 정당의 지역위원장, 주로 전현직 국회의원이 행사하고 상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특히 단체장은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수 선거 같은 경우 이번 6월 선거에서도 50억 정도를 보통 썼다고도 합니다.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장이 무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 현재 구조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자치죠.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가 필요한데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권한 이양입니다. 근데 후자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또 민주당과 가까운 학자들은 계속 그 지방 분권을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전체를 장악하면서 토호 세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도 그렇고 특히 지방선거 때 보면 광주 같은 데서도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이유가 광주에서는 민주당 세력이 완전히 토호 세력이 돼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권을 나눠먹는 걸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현행 그 소선거구제는 국회의원이 어쨌든 재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기 기반을 만드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장악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비리와 투호 세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는 이제 중대선거구로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직접민주주의연대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특혜를 줄이고 특히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를 도입해야 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회를 거대 양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부터는 바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광역단체장하고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지방검사장의 런닝메이트 제도 도입, 검사장 직선제 도입론이라고 해서 나온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제도화된 뇌물의 구조를 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무원은 우편 집배원하고 환경미화원, 그리고 소방대원 뿐입니다. 그 다음에 주 5번은 나중에 토론 때 나올 수 있는데요. 5번에서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여주십시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주당은 정치 자영업자들 모임이라고 계속 조롱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2016년에 민주당이 1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2당이 됩니다. 이때 김종인이 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그 위원장을 맡아서 살렸죠. 그리고 그때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당의 선거 전략이 그때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선거 전에 전략 투표를 해주시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호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안철수를 밀어줬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에 대한 그 정치 자영업자들이랑 계속 조롱받을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남이 급격히 철회했었습니다. 이게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 그다음에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8월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이 이제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는 거, 또 진보층이 투표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합리성층의 상당 부분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로는 40대부터 해서 20대까지 투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층들이 민주당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6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당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민정치운동은 하겠지만 정당을 지지는 하겠지만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지는 않겠다. 이런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정당이 우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시민정치운동을 하실 분들은 첫 번째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의 도입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고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과 개헌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국회의원에 대한 시민 통제력을 갖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T를 활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정당은 정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웹과 앱을 통해서 시민과 당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당원이나 시민들은 의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특히 당원은 교육받을 의무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나 선출직 공직을 맡는 사람들은 기준을 정해서 학습과 연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개발과 의제화 과정이 시민사회를 활성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팬덤 정치를 종식시키는데 매우 이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역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중 투쟁이 많아질 것이고 정치 투쟁이 이제 고조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운동과 시민 정치 운동에 합류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할 일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